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관련해서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 과거사 현안이나 사죄, 반성 요구는 일단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좀 강조하는 그런 기념사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네, 양국 간의 그 상호 인식을 다루는 여론조사가 1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엔논, 언론 NPO라는 시민단체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예. 2022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양국의 국민 상호 인식 조사 결과가 굉장히 눈길을 끌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아베 정부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사실 양국 관계가 최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2년 작년 8월 달에 양국의 인식이 상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증진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국민들의 자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뭐냐면 이 양국 간의 어떤 현안이 굉장히 사실은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 자긍심이나 또는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서 양국 관계에 냉철한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어떤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어떤 문제는 협력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그 협력을 이끌어낼 때 양국의 역사인식도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양국의 지금 학자들이 내고 있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정부가 어떤 무엇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양국의 어떤 그런 국민들이 이제는 좀 더 달라져야 된다. 양국의 어떤 관계를 과거사의 인식에 너무 매몰된 것. 물론 그 인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선시돼서 너무 매몰되다가는 양국 간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간의 어떤 이 협력이라든지 혹은 미래를 열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지금 그 기념사는 가장 이 집중된 거기에 집약된 표현이었다. 뭐냐면 과거는 과거대로 또 미래는 미래대로지만 현재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양국을 둘러싼 세계의 어떤 이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한 것을 맞추어서 미래를 여는 협력자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는 사실상 역대 정부의 3.1절 기념사와 다른 건 역대 정부의 3.1절 기념사는 사실 굉장히 민족주의 감성을 막 부추겼던 적이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굉장히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었어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게 두 가지 대일 관계, 대북 관계에서 굉장히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썼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김대중 정부와 오부치 그 총리 간의 그런 어떤 협력 관계가 가장 돋보였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는 그래서 유효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김 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윤 대통령 고심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경색됐던 남북 관계도 있지만 특히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그런 의지 또 고뇌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대신에 예. 3.1절이라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범죄, 우리의 수많은 독립수사들이 살해당하고 우리의 민중들이 살해당하고 우리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일본군의 노예가 됐던 거기에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광에 강제로 끌려갔고 독립수사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오늘 서대문연구소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참혹하게 고문당하다가 여성으로서 정말 끔찍한 모욕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반성하고 있느냐.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있었죠. 다케시다의 날이라고 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과거사 이런 성노예로 만들었던 위안부 문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가해자가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역사의 발전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해자가 반성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나치 피해에 대해서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에게 반성하고 가해자들이 반성할 때 역사의 접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도리어 가해자는 일본은 도리어 더
극우적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소한도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요구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본 결국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 파트너가 되긴 돼야 되는데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파트너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뇌가 좀 당기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지도자인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3.1절이면은 새해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노사관계, 정치, 경제, 행정 그리고 대외관계 전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은 연설 속에 사실은 굉장히 축약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고뇌는 있을 텐데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특히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일본 측의 반성과 도리어 지금 우리 피해자인 우리가 지금 돈을 내서 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인 일본은 사라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접점을 보여준 오늘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도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여당에선 국익을 강조했다. 또 야당은 역사관이 의심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죠.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예. 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어쨌든 뒷받침을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통령 얘기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역사관이 의심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사의 시대를 못 읽어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 그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침략국이었던 나라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다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침략국인 전 세계를 침략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 결국은 폭격까지 당했던 진주만을 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일본의 침략상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국권을 잃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대통령실이나 이 주변에 뉴라이트 과거에 일본을 도리어 정당화하고 일본의 그 산업론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역사관이 의심된다. 그러나 우리가 뭐 우리 대통령이 우리 편을 들지 일본 편을 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을 윤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에서 잘 받아들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얘기에 무조건 예스 하는 그런 맹종하는 여당이 되기보다는 대통령이 있는 시대에서 잘못된 얘기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 해주고 바로잡을 때 집권 여당의 기능이 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국민들의 그리고 현실에 대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또 야당도 어떻게 하면 또 이 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야 간에 또 만나서 좀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예.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다시 돌아보면 예. 정확한 역사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저는 변화하지 못하는 흐름 역사 속에서 두 번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청나라와의 어떤 전쟁을 왜 그렇게 맞이했냐면 당시에 우리가 명나라의 그런 허명 그러니까 명나라에 너무나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대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실용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그 청나라의 문물을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했던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청나라가 근대화되는 어떤 상황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첫 번째 단초. 두 번째 단초는 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이미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에도 시대를 벗어나면서 막부 시대를 벗어나면서 근대화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급격하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었지만 당시에 우리는 여전히 유교에 매몰돼서 외국의 어떤 그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권을 잃을 수 있는 첫 번째 이 두 가지 단초가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급격하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또 다른 신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어요. 21세기에 한 나라에 그렇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세 번째로 국토가 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지금 이 축이 바뀌고 있고 챗 GPT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문물, 미디어는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거에 집착해서 매몰돼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조차도 못한다면 예. 그건 그 당시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너무 과거와 미래라는 걸 동시에 또는 과거를 우선시해서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저는 동시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델라 남아공 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취임됐을 때 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닫는 문이고 미래는 여는 문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열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야당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인식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운운하면서 이것을 또다시 죽창을 들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뭐 과거사 문제 등 이제 풀어야 할 과제도 있고요. 또 당장 이번 달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의 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일본이 외교력이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국제 무대에서 이 외교 전략을 통해서 일본의 국익을 높이고 있는 나라거든요. 일단은 우리 쪽에서 이렇게 사실은 무릎을 꿇으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갔을 때 일본 측에서는 일단 외교전에서 승리를 한 거죠.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측은 아마 앞으로 다양한 그런 또 일본의 국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회마다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뭐 유네스코에 이제 이 유산을 등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절하게 일본이 우리를 견제하는 카드를 내세우면서 우리 한반도의 적극적인 협력보다는 협력과 또는 채찍 비슷한 두 가지를 계속 병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질 거고 그 중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더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의 이런 외교도 중요하지만 일반 민간 NGO라든가 또는 일본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민단체도 많고 그런 시민들도 사회가 있거든요. 예. 같이 협력하면서 문화교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일본이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만델라 얘기하셨는데요. 만델라 대통령은 그냥 용서하고 그냥 과거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그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백인들이 흑인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용서해 준다는 그 원칙으로 해서 만델라의 화해와 용서가 얘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해와 친선의 길들을 만들어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과거는 잊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 우리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오늘 3.1절인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일본에 의해서 죽어갔고 일본군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무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 요구하고 있고 징용 피해자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 요구가 있는데 그 피해자들을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외교적으로도 적절한 시점에 우리 한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경제 높은 성장이 일본에 대해서는 도리어 피해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계속해서 한국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도 펴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한일 관계 대처해야 된다. 그냥 끌려가서는 우리가 항상 일본에게 판판이 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일본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또 주변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국민 인식 여론조사 얘기하시면서 일단 국민적 인식은 상호 공감대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앞으로 미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미일 관계가 지금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시절과 다른 지금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정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북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이 여러 지금 강대국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균형자론이나 조절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을 러시아가 중국이 견제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아예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하나의 어떤 벨트화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I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또는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인도태평양 이 협약에 우리의 어떤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주도적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하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상호인식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런데 양국 국민들이 지적하는 건 양국 정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국 정부가 무슨 문제? 정부 간의 신뢰도를 쌓아나가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일본은 일본대로 뭐가 문제냐면 위안부 합의 문제 사과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가 담화를 할 때 그 안에 위안부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런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실 일본 정부가 그걸 인정했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라야마라든지 또는 오부치라든지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언제나 일본 정부는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담화가 지속 가능한 한 번의 어떤 담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는 그때 다 예를 들어서 65년 협정에서 끝났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약속을 깨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본 측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양국의 정부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표현했듯이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투트랙으로 가면서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 표현이 사실은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양국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런데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그다음에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사실 합의를 나가는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치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예상 밖으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이탈표를 공개적으로 색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단결을 좀 촉구하자, 이건 일단 차치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단결을 해야 되겠죠. 예.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제기됐는데 그걸 의원들이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그 당 소속의 의원이 아닌 거죠. 최소한도 그런 위기 상황,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169석의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야당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체포하겠다는 그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더라도 최소한도 여야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 입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존중, 정당에 대한 존중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정말로 범죄 혐의가 밝혀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 되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의 좌표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내부에서 무조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단합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내부의 이견도 분명히 있었던 지점이잖아요. 그러나 의원을 색출한다거나 또는 의원이 소위 말해서 의원들 퇴출시켜야 한다고 해서 명단을 돌린다거나 사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의원들 스스로가 밝혀야 됩니다. 왜냐?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올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찬성했든지 반대했든지 왜 무효표를 던졌는지 왜 기권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명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보고 이분이 바른 정치를 하고 있다. 또는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지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요. 그런 측면에서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실제 몇 분의 극단적인 목소리 빼고는 사실은 지금도 자기 자신이 밝히는 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개인의 사적인 향후의 공천권과 향후의 자신의 입지 또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내년에 이제 공천을 못 받을 우려에 대한 걱정들이 사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그래서는 안 된다. 공인이거든요. 국민의 선출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명확한 정치적 좌표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됐고요. 결국은 그동안의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이제는 이미 사실은 내년 총선에 대한 분위기가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의
이 객관성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감들을 의원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국민들과 만나고 또 정책의 성공을 이루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말고 내용이 이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민주당의 현재 좌표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간다면 특히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민생고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고 민생 정책을 잘 펴서 성공을 해낸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지도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때 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꼼수보다는 국민을 믿고 또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재신임 문제를 이제 당 전원 이제 전체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과연 이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 투표 제안을 비명계가 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전당원 투표를 한번 보죠. 지금 예. 전당원 투표가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3번이 있었습니다.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 3번 다 30% 미만이었어요. 원래 전당원 투표는 당원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당원의 3분의 1이 투표해야 유효 투표가 되거든요. 예. 근데 22%가 나온 적도 있고 25%가 26%가 나온 적도 있고 30%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3분의 1이 안 됐거나 간신히 3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무슨 의미냐?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은 언제나 적다는 거예요. 근데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적다는 건 뭐죠? 이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할 지지자, 예를 들어 개딸이라든지 이런 권리당원들,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고 숭배하는 그런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좌우하는 그런 그 투표를 언제나 지금까지 전당원 투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권리당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을 숭배하는 예. 그런 그 당원들에게 당의 운명을 모두 다 결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2020 작년에 당원 개정을 할 때 이게 불발됐어요. 뭐가 불발됐냐면 최고 의결 권한을 전당원 투표로 하자. 이런 그 안이 나왔는데 중앙위에서 부결시켰거든요. 왜?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런 어떤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최고위라든지 또는 중앙위라든지 이런 그런 의결이 다 무산될 수 있다. 최고위가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전당원 투표로 다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뭐랄까요 우중주의의 그런 이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명계는 아마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친명계에서 지금 하는 목소리가 이 부결이나 그러니까 가결을 하거나 혹은 무효 투표한 사람 얘기해라. 이건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비밀 투표의 원칙을 좀 어긋나는 겁니다. 헌법의 40조 그리고 국회법 114조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로 한 것을 공개하라는 건 개인의 양심을 지금 밝히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헌법을 바꿔서 모든 것을 다 기명으로 하라라고 해야죠. 1950년대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것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라고 지금 합의한 정신이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국회의원 간의 어쨌든 그런 정성적인 그런 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 투표에 연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하자고 그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비밀 투표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다 투표를 하라 그러면 앞으로는 당대표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부결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헌정사상 최초로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을 당대표로 해서 방탄을 만든 것. 이게 민주당의 책임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그때 또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요. 이소영 의원도 그렇고요. 당내에서 이미 보궐선거 나가시면 안 됩니다. 또 전당대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이렇게 혐의가 많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이 이런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당내에서 지금 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 앞으로 지자체장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예를 들어 개발권에 관련돼서 의혹이 샀을 때 또는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을 때
보궐선거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 다 당원들이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헌정사상 어떻게 야당 대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도 사설과 칼럼에서 선당 후사를 시켜라. 이재명 당대표가 선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진보 매체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고 이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50%에 가까이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선 투표 가능성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추세선이 이 김기현 의원을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이 제2의 후보가 지금 난립하고 있거든요. 제2의 후보가 어느 정도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이걸 벌리면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제2의 후보가 아니라 새 후보가 지금 고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양상. 그렇기 때문에 50%를 넘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지금 완전히 뭔가를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아젠다라든지 혹은 안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천하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쪽 굉장히 이 대척점에선 새 후보들이 아주 자기 목소리를 계속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은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 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좀 성적 대상화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일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소환이 됐거든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정도 사안이 되면 제가 후보라면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 있잖아요. 성적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뭐 환상 속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특정 연예인,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연예인들이거든요. 예. 저는 거기에 묘사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을까? 과거에 우리 정치가 아무리 뭐 희화되고 정치인에 대해서 시선이 요즘 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도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과거의 일이었다 또는 뭐 이 일반적인 환상 속에 이루어지는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을 끔찍한 성적 비하를 저는 거기 등장하는 표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치가 거기까지 개입이 되고 그런데 이제 현실의 정치는 그런 분들이 각종 뭐 그런 비위, 뭐 성상납 의혹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떳떳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최소한도 도의적인 책임 져야 된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도의적인 책임 또 이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만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더구나 성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친윤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지율도 제일 높고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스스로의 거취도 잘 판단하고 또 국민들의 시선 또 우리 정치의 도덕성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등 각종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